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펀드 회사의 CEO인 엘 에리언의 우선순위는 1년에 1억 달러를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CEO라는 지위, 전용 헬리콥터와 호화 리무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그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했지만 어느 날 아이가 적어놓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22개 목록, 생일 파티, 학교 공연, 졸업식 등 크레용으로 휘갈긴 그 목록 속의 모든 순간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헤지펀드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간접적으로라도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며 30대의 대부분을 보냈고 스티브 잡스는 큰딸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딸의 생일을 연속으로 놓치는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갤리온에서 펴낸 신경끄기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 신경을 덜 쓰는 기술과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신경끄기의 기술.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세상에서 자기계발서와 거리가 가장 먼 남자. 미국 문단에서 언더그라운드의 전설이라 불리던 찰스 부코스키. 그는 주정뱅이, 바람둥이, 노름꾼, 망나니, 구두쇠, 게으름뱅이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시인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인생살이에 관한 조언을 얻으려 한다거나 그의 이름을 자기계발서에서 보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코스키는 이 책을 시작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이다. 그는 작가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투고를 했음에도 그의 작품은 잡지와 신문, 학술지, 에이전트, 출판사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이들은 부코스키의 작품이 소름 끼치게 조잡하고 역겨우며 추잡하다고 평가했다. 거절을 당할수록 실패의 무게는 그를 짓눌렀고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빠져 죽는 날까지 헤어나지 못했다. 부코스키는 원래 우체국 사무원이었다. 쥐꼬리만한 월급의 대부분을 술을 퍼마시는 데 써버리고 나머지는 경마장에서 날렸다. 밤이 되면 낡아빠진 타자기 앞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머리를 쥐어짜 시를 쓰기도 했으며 고주망태가 되어 마룻바닥에 널브러졌다가 그대로 아침을 맞이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30년을 흘려보냈다. 술과 마약, 도박, 매춘에 빠져 비틀댄 무의미한 나날이었다. 실패와 자기혐오로 점철된 세월을 지나 50세가 되었을 때 작은 독립출판사의 편집자가 웬일인지 그에게 흥미를 보였다. 편집자는 그에게 큰 계약금을 제시할 수도 높은 판매 부수를 약속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 주정뱅이 루저에게 묘하게 끌린 나머지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난생 처음 부코스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는 10중8구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던 그는 편집자에게 답장을 보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군요. 우체국에 남아서 돌아버리거나 나가서
작가놀이를 하며 굶거나 전 굶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부코스키는 불과 3주 만에 자신의 첫 장편 소설을 내놓았다. 제목은 그냥 우체국이라고 붙이고 헌정사는 이 책을 아무에게도 바치지 않습니다 라고 썼다. 그는 단숨에 성공한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발돋움했다. 6편의 소설과 수백 편의 시를 출간해서 200만 부가 넘긴 책을 팔았다. 그의 인기는 모든 이의 예상을 무엇보다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부코스키의 이야기와 같은 성공담은 미국 문화를 설명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다. 그의 삶은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지 생생히 보여준다. 누군가 목표를 위해 분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 그 허황된 꿈을 이루는 이야기 말이다. 사실 그런 건 영화에나 일어날 법한 일인데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 봤지? 부코스키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 절대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했지. 항상 자신을 믿고 온갖 역경을 헤쳐나간 끝에 성공한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코스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애쓰지 마.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며 명성을 얻었음에도 부코스키는 루저였고 스스로도 그걸 알았다. 그가 성공한 건 위너가 되려는 열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루저임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숨김없이 글로 풀어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코스키는 한평생 자신이 생겨먹은 대로 살았다. 그의 천재성은 엄청난 역경을 극복했다거나 출세해서 당대의 문호가 되었다는 점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코스키는 자신을 특히 가장 못난 모습을 숨김없이 오롯이 드러냈으며 결점을 태연하게 세상과 나누었다. 그의 천재성은 이런 단순한 능력 안에 있다. 부코스키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실패에 초연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 따위에는 신경을 끄고 살았다. 유명해진 뒤에도 시 낭송회에 만취한 채로 나타나 독자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공공장소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치근덕거렸다. 유명해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부코스키가 훌륭한 인간이 되지는 않았다. 그가 훌륭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성공한 것도 물론 아니었다. 자기계발의 진실. 너는 부족해. 자기계발과 성공은 종종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 단어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들이 앞날을 터무니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몰아간다.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모두를 뛰어넘는 최고가 되라.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더 풍족하게, 더 섹시하게, 더 인기 있고, 더 생산적이며, 더 부러움을 사고, 더 존경받으라. 완벽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라. 매일 아침 완벽한 배우자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자녀들에게 뽀뽀하고 손을 흔든 뒤 전용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만족스러운 직장에 가서 깜짝 놀랄 만큼 중요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관해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대는 조언,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 개발 요령은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조언은 개개인이 이미 자신의 결점과 실패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 그것에 몰두하게 한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법을 배우는 건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예쁘다고 주문을 거는 건 내가 못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연애와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에 따르는 건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 웃기지도 않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건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고와 최상을 부르짖다 보면 우리는 반대되는 것들만을 떠올리게 된다. 나와 어긋나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이런 일들만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난 행복하다고 되뇌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신감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진짜 부자들은 굳이 돈 자랑할 필요를 못 느낀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크게 신경 안 쓴다. 반면 늘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현실을 끊임없이 신경 쓴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 말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입을 모아 외친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선 더 나은 직업과 더 튼튼한 차와 더 멋진 애인 그리고 더 넓은 집을 가져야 한다고. 더 사고 더 소유하고 더 오래 살라고. 이런 메시지에 끊임없이 폭격당한 결과 우리는 시종일관 모든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 새로 나온 TV에 신경 쓰고 직장 동료보다 더 멋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신경 쓰고 집을 꾸미느라 신경 쓰고. 그런데 광고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소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일에 신경을 쓰는 게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천박함과 허세가 몸에 배기 십상이며 행복과 만족이라는 신기루를 쫓는데 평생을 바칠 수도 있다. 좋은 삶을 살려면 더 많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더 적게 신경 써야 한다. 요컨대 오로지 코앞에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에만 신경을 쓰라는 말이다. 불안이라는 지옥의 무한궤도. 우리 뇌는 괴상한 버릇이 있다.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익숙하게 들리나 한번 확인해보라. 당신은 타인을 대할 때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감은 당신의 정신을 절룩거리게 만들고 곧이어 스스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이상하게 여기게 된다. 자, 이제 당신은 불안해서 불안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안 돼. 불안이 2배가 되다니. 불안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으니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가만, 위스키를 어디 뒀더라. 이렇게 당신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어리석고 한심한 짓거리를 보면 화가 치미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 그리고 쉽게 화가 치민다는 사실 때문에 더 열이 뻗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소한 일에 길길이 날뛰고 나서야 허구한 날 화만 내다 보니 자기가 가볍고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싫다. 너무 싫어서 자신에게 화가 치민다.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에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정신 나간 나란 인간.
항상 옳은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다가 그런 걱정이 지나친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실수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다가 죄책감의 깊이에 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건 어떤가? 너무 슬프고 외로운 나머지 그저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더 슬프고 외로워지는 건 또 어떻고? 지옥의 무한궤도에 걸려든 걸 환영한다. 아마도 처음은 아닐 것이다. 설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에 있는 건가? 이런, 맨날 여기서 뱅뱅 돌고 있다니 난 정말 루저야. 이걸 멈춰야 해. 맙소사. 내가 나를 루저라고 부르니까 진짜 루저가 된 느낌이 드네. 다시는 나를 루저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젠장 또 나를 루저라고 했잖아. 그런 건가? 난 루저인 건가? 이봐, 진정해.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인간의 강점이다. 지구상에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은 극소수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호사를 누린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영상을 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내가 얼마나 미친놈인지에 관해 생각할 수도 있다. 아, 의식의 신비란. 문제는 이거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이로운 소비 문화와 야, 내가 너보다 멋지게 살아 라고 외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대가 불안, 공포,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페이스북 피드를 보라. 모든 이가 끝내주게 멋들어진 한때를 보내고 있다. 어라? 이번 주에 8명이 결혼했네? TV에서는 고등학생이 생일 선물로 페라리를 받는다. 어떤 이는 화장실에서 휴지가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휴지를 배달해주는 앱을 발명해서 2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 집안에 틀어박혀 고양이 오줌이 묻은 모래나 갈아주고 있다. 이러니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할아버지는 말했지. 사는 게 다 그렇다. 가서 삽질이나 해. 우리 할아버지는 기분이 더러울 때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아이고, 오늘 참말로 기분이 개똥 같네. 근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가서 삽질이나 해야겠다. 지금은 어떨까? 5분만 기분이 안 좋아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 350장이 융단 폭격을 가한다. 그러니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바로 이런 게 문제다. 우리는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진다. 죄책감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낀다. 화가 나서 화를 냈다. 불안해서 불안해진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겐 신경 끄기가 필수다. 신경 끄기야말로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면 세상은 여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더러운 기분에 신경을 끄면 지옥의 무한궤도를 끊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분이 더럽군.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조지 오웰은 코앞에 있는 것을 똑똑히 보려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야동과 엉터리 복근 운동기구 광고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왜 나는 예쁜 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왜 나는 초콜릿 복근을 얻을 수 없을까? 괴로워한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는 문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농담을 주고받는다. 우리들의 가장 흔한 걱정은 끼니 해결이라기보다 깨진 핸드폰 액정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성공의 피해자다. 모두가 평면 TV를 소유하고 식료품을 배달시킬 수 있음에도 지난 30년 동안 스트레스성 질환, 불안장애, 우울증 환자 수는 급증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위기는 과거와 달리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물질과 기회가 많다 보니 우리는 정작 어디에 신경을 쓸지 갈피를 못 잡는다. 현재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 덕에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놓는다. 지난 몇 년간 페이스북에서 800만 번이나 공유된 엉터리 행복론에는 공통적인 허점이 있다. 이런 개똥 철학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점은 다음과 같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긍정적인 경험이다. 혼란스러운가? 그럼 1분 줄 테니 두뇌 회로를 바로잡고 다시 읽어보라. 긍정적인 경험을 원하는 건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건 긍정적인 것이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것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불렀다. 이 법칙에 따르면 기분을 끌어올리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진다. 뭔가를 바라는 행위보다 무엇보다 내가 그걸 갖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을 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더 섹시하고 더 멋있어지고 싶어 할수록 실제 외모와는 무관하게 자신은 더 못나 보인다. 더 행복하고 사랑받기를 열망할수록 주변에 누가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더 외롭고 근심도 많아진다. 정신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할수록 더 자기중심적이고 천박한 사람이 된다. 이건 마치 술에 취했을 때 집으로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집이 멀어졌던 느낌과도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극이라는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태연하고 무심한 태도, 즉 폭풍이 닥쳐도 견뎌내는 고요한 자세 따위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상상하고 열망하는 건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으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상이다. 감정이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사이코패스다. 사람들이 왜 사이코패스를 따라가려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신경극이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끈다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주의사항을 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신경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명히 하자. 무심함에 감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무심함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무심한 사람은 나약한 겁쟁이다. 이들은 방귀신의 인터넷 악플러다. 사실 무심한 사람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이 쓰여서 무심한 척하는 것뿐이다. 이들은 자기 머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여서 머리를 안 감거나 안 빗는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여서 냉소와 독설 뒤로 숨는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을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를 가진 특별하고 유별난 유리 같은 존재로 상상한다. 무심한 사람은 세상을 겁내고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절대 의미 있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자아도취와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는 삶이라는 불쾌한 것을 끊임없이 외면한다. 우리 삶에는 어떤 진리가 숨어 있다. 사실은 신경 끄기 같은 건 없다는 진리 말이다. 우리는 뭔가에 신경 써야만 한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늘 뭔가에 주의를 기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늘 신경을 쓰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 신경 쓸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마 전 우리 어머니는 친한 친구한테 큰 돈을 뜯겼다. 내가 무심한 사람이었다면 어깨를 한번 으쓱한 뒤 모카커피를 홀짝이며 더 와이어의 다음 시즌을 다운로드 했을 것이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그 대신 난 분노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말했다.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엄마. 우리 변호사를 구해서 그놈한테 쫓아가요. 왜냐고요? 난 신경을 안 쓰니까요.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신경 끄기 주의사항 1번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가 젠장 조심해, 마크 맨슨이 신경을 안 쓴다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로 마크 맨슨이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크 맨슨이 목표에 따르는 역경에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보기에 옳거나 중요하거나 고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 열받게 하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마크 맨슨은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3인칭으로 서술하는 그런 남자다. 감탄스럽지 않나? 아니, 내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건 말이다. 또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할지라도 남들과 발맞추기를 거부하는 것,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말이다. 피할 수 없는 실패에 맞춰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의지, 역경, 실패, 수치 또는 몇 번의 폭망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 그저 웃어넘기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것이 자신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존심,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한 신경을 따로 남겨놓는다. 친구, 가족, 목표,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잔, 그리고 혹시 모를 소송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것만을 위한 신경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것들에 신경을 쏟을 수 있다. 삶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다. 바로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럴 일은 없다. 옛말에 네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 네가 있다라고 했다. 고난과 실패도 그렇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그곳에 200kg짜리 똥덩어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중요한 건 똥덩어리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똥덩어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고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쓰라. 마트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30센트 쿠폰을 왜 안 받느냐며 계산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이 할머니는 왜 고작 30센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내가 이유를 말해주겠다. 이 할머니는 집에 앉아서 쿠폰 자르는 일이 유일한 낙일 것이다. 할머니는 늙었다.
할머니는 늙었고 외롭다. 자식놈들은 한번 들여다보는 법이 없다. 30년 넘게 데이트도 못했다. 연금은 끊기기 직전이다. 할머니는 기저귀를 찬 채 자기가 원더랜드에 있다고 믿으며 숨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가위로 쿠폰을 싹둑싹둑 자른다. 그게 할머니의 전부다. 신경 쓸 게 그것뿐인 까닭은 달리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17살 먹은 여드름투성이 계산원이 쿠폰을 물리칠 때 당연히 할머니는 폭발하게 되는 거다. 80년 묵은 신경질을 버럭버럭 부리며 옛날엔 말이야와 요새 것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를 폭풍처럼 쏟아내고 마는 것이다. 빌어먹을 여름 캠프에서 아이스크림 나눠주듯 신경질 부리는 사람의 문제는 이거다. 신경질 부리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거기에 신경을 기울일 텐데 이들에겐 그런 게 없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면 이를테면 전남친의 페이스북에 새로 올라온 사진, TV 리모컨 건전지의 수명, 1+1 행사를 연달아 놓쳐 손세정제를 못 산 일에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당신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거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손세정제나 TV, 리모컨이 아니라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 내 생각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까 말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한다. 신경 끄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상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돼 있다. 풍선이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라는 이유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가? 하여간 꼬맹이들이란.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난다.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신경을 엄청 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귀여운 친구가 내게 전화를 했었는지, 양말이 짝이 맞는지 아닌지, 생일 케이크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닫는다. 예전에 귀담아 들었던 조언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고통을 안겨줬던 거절이 결국엔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내 일거수일투족 따위엔 관심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에 집착하기를 그만둔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꺼이 신경 쓸 대상을 좀 더 꼼꼼히 고르게 된다. 이게 바로 성숙이다. 가끔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사람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진다. 더 나이가 들어 중년에 접어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이 견고해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별 볼 일 없는 부분까지도.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유로워진다. 더는 모든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두 다 늙어간다는 것, 달에 갈 수 없다는 것, 또는 엠마 스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괜찮다. 삶은 계속된다. 점점 줄어만 가는 신경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놓는다. 가족, 절친, 취미 생활을 위해.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단순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는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는데 아무래도 정신 나간 주정뱅이 부코스키가 뭘 좀 알았던 모양이다. 애쓰지 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